북한이 오늘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에 뚫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 온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의하는 종비서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비상방역사령부 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요약하셨습니다. 26만 9,5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마스크도 벗고 있는 추세인데 김정은은 이제 와서 마스크를 썼네요.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안 쓴 전 세계 유일한 지도자, 유일은 아니죠. 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의 트럼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나중엔 쓰지 않았나요? 나중엔 썼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처음에는 안 쓰다가 지금 결국 썼잖아요. 절친이라. 예. 자기 마음대로요. 썼다 벗었다 자기 마음대로인데 예. 그런 김정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시 나타나는 건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동란이라는 표현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어요? 동란? 6.25 동란. 우리 옛날에 6.25 동란, 6.25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6.25 전쟁이잖아요. 이 동란이라는 표현이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 녹아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통틀어서 동란이라는 표현을 쓴 건 6.25 동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북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오늘 녹화를 기준으로 5월 23일 현재 북한의 코로나 의심 환자가 16만 7,650명 그리고 누적으로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더 증가해서 68명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자체 집계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건 아니겠네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통계를 못 믿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숫자는 더 못 믿어요. 최근에 북한의 원로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일단 나이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고위험군이죠. 근데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병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인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권력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코로나의 위험성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언론들도 이 북한 코로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의료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디컬 크라이시스 하고 넘어가요. 보도자에서도. 근데 이 북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CNN 같은 경우에는 디자스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예요? 디자스트가 재앙인데 디자스트는 정말 재앙 때만 써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트리나 허리케인이든지 아니면 IT 대지진. 정말 디자스트만 디자스트 썼는데 이런 표현까지 CNN이 쓴 거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북한이 코로나 걸리는 게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남의 일인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북한의 코로나가 크게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처음은 이게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 자체 증상보다 더 심각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렸을 때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잖아요. 맞아요. 북한 김정은은 기저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김정은 갖고 있습니다. 비만이면 더 위험하다고. 그렇죠. 심혈관 및 다른 기저질환이 많은 김정은이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됐다, 변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심각하면 권력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 우리나라와 직접 밀접되죠. 두 번째는
북한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무서워. 북한과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인원들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가장 큰 피해와 가장 빠른 피해가 우리나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게 영유아 사망률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사망합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지금 16%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 높네. 이것도 북한이 집계한 수치예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걸려버리면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사실은 국제사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남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실제 재앙을 마주친 거잖아요. 아니 주민들 어떤 상황인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내수 경제는 악화되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북한은 지금 코로나를 대비한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겠죠.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면 집안에 가둬두고 밖에서 그냥 자물쇠를 잠근대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요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순실언니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더래요. 순실 언니한테 이상하게 애들이 고열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오다가 그중에서 그냥 진짜 죽는다. 이게 사태가 정말 위험한데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병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순실 언니가 말해줬대요. 그게 코로나일지도 모른다. 근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작년까지는 퍼지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막 어른들 사이에서도 심각해지고 뭐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결타를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북한에서는 이제 PCR 검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만 나면 일단은 확진자와 확진 안 된 사람들도 그냥 다 그냥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최근에 북한에서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 당국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체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북한에서 진짜 신속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이 코로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국경에 도청 장치들이 더 설치돼가지고 코로나라는 발언 자체가 나오면은 바로 그냥 빨간 알람이 떠가지고 그 사람 제거하는 이런 방식까지 막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월 한 10월경에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그 딱 지금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중국식 방역 그 체계가 참 우월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대요. 완전 통제.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북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게 또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는 수치들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한 북한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김진 기자가 섭외했습니다. 네, 높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세계는 상당히 높은 분이고 통일부에 10년간 출입을 했던 기자입니다. 채널A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역시 통일과 외교부의 1타 기자를 맡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내부 소식을 채널A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을 갖고 있는 기자로 유명합니다. 채널A 박정아 기자입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진 기자의 와이프. 아, 진짜요? 집안 내에서 통일부. 박정아기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네? 매 녹화 때마다 우리 뭐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늘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 많은 불만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항상 빼놓지 않는 결혼 반지를 오늘도 차고 왔네요 보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항상 이 자리에 있네. 집에서의 김진 기자는 어때요? 집에서요, 가정적이고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우리도 사실 코로나 초반에는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맞아요. 그 뭐 마스크도 없었고, 뭐 그렇지. 병상도 없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북한은 어떻게 보면 또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지금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인프라가 없지 않아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북한이 발표하는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요. 북한은 이제까지 발열자, 유혈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그러니까 뭐 확진이 거의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라는 걸 북한 정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엄청 퍼져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미 오미크론을 다 겪었기 때문에 뭐 사망을 1,000명 중에 얼마 하고 치명률이 얼마 되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북한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미 700만 명, 800만 명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2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국 사망자가 2만 명이거든요. 북한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3만에서 4만 명, 많게는 12만 명까지 죽을 거다. 12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다고?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발표하는 거는 60명대인데. 네, 그렇죠. 몇백 배가 많은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북한이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은화나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여라. 하루에 3번 다려 먹어라. 그게 나라에서 할 말.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혹은 버드나무 잎을 더운 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어라. 하루 이틀 차도가 있는 걸 보니까 그 신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한 열흘 만에 다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체온도 뭐 37도 아래로 정상이고 이제 백신을 뭐 러시아 거, 중국 거라도 뭐 좀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은 적 있나요? 지금 북한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0명입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한 명도 공식적으로. 제로 백신인 나라가 근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 더 있는데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에리트레아라는 곳이라고 해요. 제로 코로나 정책도 아니고 백신이 제로 백신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무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상황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K방역이 성공한 원인 3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일단 공중보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 10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 우리 거의 다 접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중에 북한 어디에 해당돼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그래서 북한 방송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버티다가 4주가 지나도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기절을 하면 그때 병원에 가라.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진짜 무책임하잖아요.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소독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소금 물을 섞어가지고 입안을 헹궈라. 함수. 소금물로 입가심을 자주 하며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하면서 음무종을 시켰단 말입니다. 저 도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함수하는 방법까지 처음에 배워주고 소금물을 풀어서 어느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동이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이렇게 신심도 생기고. 일단 사람들이 북한은 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잘 때 이렇게 그냥 쭈루룩 나열해서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격리 차원에서 발과 발을 맞대고 이렇게 여기 머리를 둔 거예요, 양쪽에. 서로 해서. 네, 다리가 이렇게 오고 그런 식으로 격리를 좀 해라고 이제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만 2m네. 그나마 호흡 기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맞아요. 거구나. 그럼 일단은 어떤 집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딱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아예 봉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뭔가 이런 수용소 같은 작은 그 집에 이제 다 모여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일단 확진됐다 하면 대문에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X자로 들어가지 말라, 나오지도 말라 이거를 이제 간주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요. 제일 걱정되는 게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한테 가잖아요. 설사 코로나가 판정자가 나왔다 해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의사들 자체가. 아무것도 의사라는 간판은 있지만 하나도 못하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한테 가니까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걱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약이 없으니까. 아니 의사가 이제 매뉴얼대로 한다 해요.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을 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장마당에 가서 사야 해요. 아니, 그게 제일. 처방전을 병원에서 주면은 네. 그거를 가지고 네. 내가 장마당에 가서 그걸 또 이렇게 사야 된다. 그렇죠. 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작은애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네. 병원에 착 데리고 가니까 선생님이 접수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런 처방전을 쭈르륵 떼줘요. 근데 거기에 약을 사오라는 게 뜨는데 그러니까. 수술칼, 그다음 봉합 바늘, 수술칼? 네, 봉합 바늘, 봉합실, 그리고 마취제, 그리고 수액, 그리고 이 소독할 수 있는 필체다 사가고 진정한 와야 자주 돼요. 의료군. 이걸 다 사오라고? 사와야 돼요. 그래야 수술 시작하거든요. 병원에 뭐가 있고?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혹시 맹장 수술 마취 없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요. 혹시 맹장 수술 마취 없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요. 마취 없이요? 저요. 본인요? 마취 네. 없이 배를 회복했다고요? 그쵸. 왜냐하면 마취제 그냥 이 배를 가로로 개복하는 게 다 알려요. 그리고 배를 잡아당기는 것도 다 알리고 배를 잡아당겨? 그 맹장을 뜯어내자면은 그걸 당겨요. 그러니까 그 배를 하나하나 헤치면서 그 맹장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장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당기는 게 다 아프고 그러니까 딸꾹질이 엄청 심하게 나요. 근데 수술대에 눕혀놨는데 수술대에 눕혀서는 몽땅 팔다리를 다 묶어요. 그게 너무 아프니까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아프니까. 마취는 왜 안 돼 있어요? 마취약이 없잖아요. 못 사온 거지. 맹장은 아프고. 그렇지. 급한 수술이고. 수술인데 그러니까 그걸 막 요동을 치고 나면 그게 풀려요. 다 풀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또 막 치면서 그것도 묶어요. 저수들은. 아니 개구리도 마취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나마 내세울만 한 거다라고 자랑했던 게 의료 시스템, 무상 의료 같은 것들인데 돈을 내고 이걸 다 장마당 가서 알아서 이제 마련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회주의 뭐하러 해요, 북한은? 그것뿐이에요. 그 의사들한테 돈을 지불해야죠. 수술하니까. 수술해주니까. 진짜 그래서 북한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야, 레닌이 이거 보면 피를 토하겠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그 김정은도 민간요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1호 상비약을 인민들한테 주겠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애민 정신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평양에 있는 약국에 전부 다 의약품을 보급을 해라. 그래서 군용 트럭이 막 와가지고 막 열심히 군인들이 약국에다가 막 실어 나르는 장면들을 다 공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 야간에 직접 약국에 갑니다. 마스크 2개 쓰고.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의약품 공급 실태를 직접 묘야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진열장 외에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위생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지 때문이잖아. 아까 영상 그렇죠. 봤는데.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해라 앞으로 무조건. 뭐 3교대를 하든 4교대를 하든 이래가지고 내부에서 의약품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요. 중국에서 엄청 커다란 인류신 비행기가 고려항공이 평양 순안공항으로 긴급하게 날아갑니다. 북한 화물기 3대가 급하게 중국을 다녀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중국 야오닝성 타오센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입니다. 대형 수송기인 인류신 76기종으로 모두 3대가 움직였습니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들은 의약품들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급하게 이제 인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네네. 2년 4개월 만에 평양을 연 거죠. 아, 백신은 아니고.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 약을 나눠줄 때 본인 약을 네이밍을 해요.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절대 죽지 않는 사랑의 진짜로요? 불사약을 주겠다. 네, 그렇게 네이밍. 사이비 종교.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니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 공포에 떨 때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 봉쇄하고 막 어떻게 보면 난리를 많이 쳤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벌인 어마어마한 이벤트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참가자들은 우리 당 총비서이시며 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와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사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좀 이 시기에 계속 0명이라고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저게 어차피 그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인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큰 행사를 해도 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름 후면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게 관중까지 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엄청난 더 될 것 숫자죠. 같아요. 근데 이게 10만 명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 부르고 주민들 부르고 다 각각 주민들. 도들에서 다 불러요. 그게 그래서 문제지. 게다가 이 열병식을 하려면 몇 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텐트 쳐놓고 자면서 각 딱딱 맞추고 열병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참여한 군관들 불러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걸 북한 TV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봤어요. 네. 도대체 몇 장 찍었나. 그러니까 그날 평양의 대학생들을 불렀을 때 21장을 찍어요. 한 장당 한 1,2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0명, 1,200명, 1,200명 이렇게 다 세워놓고 김정은이 가서 찰칵, 가서 찰칵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김정은 다 오는 동안 다들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붙어 있죠. 맞아요. 함성질. 마스크를 이때까지만 해도 못 쓰던 이유가 혹시 누가 김정은을 시해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신변, 네, 그렇지. 신변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때 보면은 대학생들을 사실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네. 열병식 끝나고. 근데 잠깐 다시 와서 기념사진 좀 찍어라. 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가던 친구들이 다시 관광버스 타고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저기에 세운 거예요. 저 지금 4월 20일 행사는 또 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게 인민군 창건일 아닙니까? 평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 각 인민군 그러니까 연합부대 여단 이상 규모 부대는 저 행사를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 풀고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콱 퍼진 거예요. 어때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그 자체 어떤 오류나 혹은 이 체제의 결함이나 혹은 뭐 심각한 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을 뿐이거니와 거기에 넘어서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뭐 건국 이래 최대의 어떤 위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밝힌 적도 없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새삼 밝혔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코로나 지금 19 이 발병 상황 진행된 지 2년 3개월 만에 이 타이밍이나 뭐 속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김정은이가 좀 창피하겠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코로나 확진됐다 하고 조선중앙TV에서까지 알릴 정도면은 창피하겠지만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는 다 받자. 응? 안 받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전처럼 배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우리민이 그걸 쓰고 살면서 힘을 얻어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더 강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네. 그거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보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북한이 백신 접종률 0이잖아요. 북한 이전에 백신 접종률이 0인 국가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여기서 탄자니아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없다. 없는 건데 서양에서 만든 거다. 우리는 백신 안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네, 본인이 대통령이 죽었어요. 없는 바이러스에 어떻게 죽었지? 그러니까. 근데 물론 사인은 심장 마비긴 했는데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탄자니아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북한도 이렇게 확 오픈을 하고 우리 의약품 없다. 내 사랑의 의약품까지 주겠다. 이렇게 한 건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반대로 한 거죠. 도와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을 협의하자며 북한 당국을 향해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K방역 노하우까지 이제 주겠다 이런 스탠스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회담 전에 우리 통일부에서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요. 우리가 뭐든지 해주겠다. 우리 만나서 실무회담 같이 하자.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받겠다? 안 받겠다?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혹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거절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코백스라고 국제 백신 공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북한에 백신을 처음에 주겠다고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는 행정 절차 때문에 못 받겠어요. 라고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확실히. 진짜 싫다. 두 번째 백신 주겠다고 했을 땐 우리 말고 더 필요한 나라 주세요. 이래요. 튕겨요. 실제로. 튕겨요. 답변이 그랬어요. 책임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고 힘을 찾아서 제국주의 열강과 다시 싸우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면은 참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도 주기 싫지 않습니까? 주기 싫죠. 예. 건강해서. 근데 북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백신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는 백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예. 유통기한 임박해서 맨날 폐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아까운 것들 어린이들 죽는데 북한 백신한테 우리가 점진적으로 딱 줘서 그 사람들 맞게 하면 이걸로 우리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더 활용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아까운 기회가 아닌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도 모이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인도적 지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마 결론은 북한이 안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북한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김정은의 말을 보면 은근슬쩍 사실 우리도 백신 받고 싶어 라는 말이 문맥상 들어있어요. 일단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의 최근에 방역 정책과 성과 경험을 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방역 부문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방역 정책과 방역 성과와 경험들을 잘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게 뭐 북한 연구원들한테 가서 연구해라. 너 실험실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 가져와라겠어요? 사실 백신 필요합니다. 백신 주세요. 라는 문맥상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5월 21일 날 바이든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은 북한 원로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합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고 현철의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연출의 나라잖아요. 그렇지. 굳이 눈물을 흘리는 그렇지, 그걸 모습을 내보내죠.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두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마스크를 벗었다. 나 방역에 자신 있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김정은 빼고 나머지 어차피 다 마스크. 그러니까 나 슬퍼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슬퍼한다. 그 전날에는 김정은이 혼자 마스크 2개 쓰고 약국 시찰을 했잖아요. 하루 만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럼 세암 씨가 생각하기에는 해석을 하시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악어의 눈물인 그렇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그리고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럼, 사실은 우리 마스크랑 필요해. 백신이랑 네. 필요해.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거 백신 주잖아요? 우리가 주고 한 사람이 부작용이 나와요? 나오는 날 뉴스 나와요. 다 썩어 빠진 백신을 준 남조선에게. 다 썩어 빠진 백신을 준 남조선에게. 북한은 집권 체제가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김정은이 자기 정치 체제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타겟 나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하고 가장 적대 관계에 계시는 진 교수님이 제가 죽을 고비에 처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진 교수님이 제가 죽을 고비에 처했는데 사비를 털어서 약과 함께 저를 살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진 교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다.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북한에 줬다? 그걸 우리가 받는다 하면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포애적 그런 게 의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북한으로서는 그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명칭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주겠냐. WHO라든가 민간단체의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명칭이 아닌 대한적 십자 그쵸? 옛날에 살포대가리 한 것처럼. 네, 그렇죠. 포대가리. 이렇게 해서 들여오나 그러면 우리는 받을게. 이 심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백신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까 그 눈물 흘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대외 메시지라기보다 대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북한 지도자가 눈물 흘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민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장례식 그럼 백신을 받아야죠.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백신을 받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냉동 시설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되니까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프라 자체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김정은이 눈물을 보인 게 지금까지 두 번째일 겁니다. 그 전에 전례가 있어요. 넘고 해치원 조선노동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김정은의 눈물은 대내적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백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공동 구매해서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넘기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거를 북한에게 넘긴다 했는데 북한이 의외로 그걸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국제사회가 뭘 생각했냐면 콜드 체인이 부족하구나 이게. 콜드 체인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극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90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냉동 해동하고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막 그 냉동차 맞다. 잠깐 노출됐다고 그렇죠. 예행 연습하고 다 버려버리고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백신 처음 들어왔을 때 헌병 이 사이드카까지 동원해가지고 예행 연습까지 했잖아요. 이게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처음에 국제사회는 의심했어요. 그러네. 만약에 지금 뭐 이런 냉동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영하 90도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병원에도 쓸 전력이 없는데 영하 90도의 냉동고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하드웨어 콜드 체인 하드웨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아니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 곳에서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주려면은 냉동고도 해야 되고 냉동고도 줘야 되고 냉동 시스템을 주려면은 전기도 줘야 되고 그냥 나라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아니 핵폭탄이 있는데 냉동 전기가 없습니다. 미치겠다.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최빈국들한테 이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 뭐 가스나 아니면 이런 걸로 좀 그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전기 없는 곳에 가서도 실제로 백신 접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걸 들여가는 방법, 북한이 받을지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아니 이거는 사정을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아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7차 핵실험 준비 다 해놨거든요. 7차 핵실험이 지금 갖는 의미는 하기만 해봐. 북한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잠시만요. 방금 남희석 MC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뭔가를 대응하겠다는 지금 공약을 하셨는데. 하기만 해봐. 선제로 하기만 해봐. 아니 하면은 이거는 국제 지원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북한의 수건 사업은 핵을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 인정해줄 생각이 없죠. 근데 북한이 핵을 스스로 만들어서 보유까지 하면 핵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가 7차 핵실험입니다. 소형화. 이미 이 핵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ICBM은 성공을 했어요. 핵만 소형화하면 되는데 그 7차 핵실험 준비가 임박한 겁니다. 김정은의 테이블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핵 실험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핵을 완성해서 보유한다. 네. 아니면 핵 실험을 지금 잠깐 접어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전기, 콜드체인, 백신까지 인민들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받는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핵실험을 하면 그 순간 백신은 날아갑니다. 전기도 날아갑니다. 콜드체인 다 날아가요. 김정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인민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리더십이 타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핵실험을 이번에 참고 백신을 받게 되면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참 미루겠죠.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안 되니까. 3번 접종해도 효과가 적으니까. 그걸 지금 북한이 고민하고 김정은은 둘 다 할 거예요. 백신도 받고 실험도 하고. 맞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아시아를 떠난 이후에 그러나 미국 본토에 착륙하기는 전에 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 기폭 장치를 시험하는 게 탐지됐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만갑 식구들은 이 한국에서 내 탈북을 자신의 일처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었나요? 브로커요. 정답이네. 와야 잔금이 나니까. 자신의 일처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이네. 아니 학원 앞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다면서요? 하나원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저희 브로커는 집 주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오니까 집 앞에 서 있는 저는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엄청 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남북 역사 속의 주인공 역시 탈북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탈북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은 6.25 전쟁 이전에 헤어졌던 피부치도 아니고요. 먼저 탈북에 성공했던 가족들도 아니고 저기 브로커도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당시 현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였습니다. 자, 도대체 대통령의 아들이 왜 이 사람의 탈북을 기다렸을까요? 고위층이라서 아니면 기밀 정보 때문에 아니면 뭐 출생의 비밀? 1994년 여만철 씨 탈북 사건으로 가봅니다.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본다고 것도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를 반가주니까 정말 기뻐요. 남한에서 3번째 추석을 맞은 여만철 씨 가족. 차례는 지냈지만 성묘를 할 수 없다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인데요. 바로
여만철 씨 가족 귀순입니다. 네, 여만철 사실 그가 누군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1994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아이들 3명과 함께 5식구가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아들, 1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 다 같이 목숨을 걸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건 저희 직전에 이만갑에서 다뤘던 김만철 씨 일가 다음이에요.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성함이 같아요. 여만철, 김만철. 비슷하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만철 씨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 가족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찰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사회안전원에서 대위로 복무를 했는데 엄청 북한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가족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저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애 아빠하고도 비슷하네요. 저희 애 아빠도 북한에서 보안원을 했고 탈북할 때 보면 대위였어요. 네.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북한 경찰은 북한 주민보다 좀 이게 오는 게 좀 안전한가요? 탈북하는 게? 아니죠.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는 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지만 모빌군이나 좀 직급이 올라갈수록 안전성은 더 최악이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도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인가 가식인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탈북하다 걸리면 나는 모르고 브로커를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다. 한 번만 우리가 용서해준다 해서 그냥 일반 교화소 쪽으로 넘겨보내지만은 보안원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가 자기 사명인데 이 수령과 제도를 배반해서 지금 탈북을 한다? 이거는 모르고가 아니라 고의죠. 고의로 갔다. 사형당할 얘기. 사형은 북한에 지금 그래요. 사형은 사치다. 그럼 내가 평생토록 노동으로서 노동교화 교양소에 수용소에 가서 평생토록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굳건해 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그게 너한테 가장 큰 형벌이다. 또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느껴본 바로는 보안원이라던가 보위부 사람들이 탈북할 때는 다 저희랑 똑같아요. 하지만 걸렸을 때 그게 이제 가중이 달라지는 거지. 탈북할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네. 왔다 갔다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알아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뭐가 유리한가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아니까. 상황이 제기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제깍제깍 선택되는 거죠. 그렇죠. 큰 장점이긴 하네. 이 북한의 경찰 한 명을 이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애타게 기다렸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 여만철 씨는 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북한에서 꽤 잘 살았어요. 일단 뭐 안전한 경찰도 경찰이지만 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이미 컬러 TV가 집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데 89년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약간 강제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의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생기셨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이 터진 거예요. 다 이제 먹는 거 문제예요, 먹는 거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 이제 함흥시에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만철 씨가. 그리고 경찰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분 있으신 분 다 알겠지만 애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부모님들 정말 피눈물 나거든요. 눈물 나지.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 양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죽을 만든 거예요. 풀 같은 거를. 거기다 약간 김치도 넣고 해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줬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기 혹시 남는 죽도 없냐고. 그 말 듣고 여기선 살 데가 안 되는구나. 떠나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금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죠. 그 시기가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시기라는 걸 아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96년, 97년이나 돼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존재하는 것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을 때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직업이 좀 멀쩡한 직업이고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뜨악했죠. 이게 무슨 얘기지? 신뢰가 더 올라가는 거죠.
북한이 뭐 더 잘 산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도 좀 있었어요. 몇몇. 옛날엔 실제로 잘 살았으니까 70대 중반까지. 아니 근데 아무리 좀 먹기 살기 힘들더라도 사실 평생을 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근데 어떻게 한국 갈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통령 아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자, 이제 대통령 아들과 염한철 가족의 탈북이 뭔 상관이냐. 난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일단은 탈북을 왜 했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생활고도 있었고 그래도 그런데 먹고 살만했던 계층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 때문이었습니다. 어? 아니 취임식을 오자는 거예요, 뭐예요? 염한철 씨가 중국에서 밀무역을 통해서 옛날 라디오를 하나 구했대요. 근데 그날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진 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때 염한철 씨가 애들은 먹고 살기 힘들죠. 애들 데리고 북한에서 한참 힘겨웠을 텐데 남조선의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를 막 들으면서 아, 남조선은 대통령을 자기들 손으로 뽑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대한민국 첫 문민 정부라. 그렇지.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나라 분위기 생각해보면 축제였잖아요. 네네네. 군인 출신도 아니었고. 군인 출신도 아니었고. 북한이랑 바로 대비가 되죠. 그리고 북한의 권한 행군이 막 시작됐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는 대한민국, 남조선은 먹고 살기 좋고 경제 발전 쭉쭉쭉 잘 되고 넘어가자 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이 라디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되고 평생을 바친 조국의 배신감을 느꼈던 염한철 씨는요, 온 가족을 이끌고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1994년 2월이었어요. 한파가 몰아치던 한겨울, 북한이 가장 추울 때잖아요. 이때 염한철 씨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염한철 씨가 국경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해산 지역의 압록강변으로 보따리 장수나 화교들이 오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압록강을 건너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2월이면 수은주의 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져서 바람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로 떨어져요. 그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런 엄동설한인데도 불구하고 2월을 탈북식으로 잡은 건 강이 꽁꽁 얼어서 직접 거기를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이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처음 염한철 씨가 계획한 날짜가 1994년 2월 15일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김정일의 생일 전날입니다.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인데 전날에 탈북을 계획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아주 날짜 선정이 탁월합니다. 왜요? 저도 추석 다음 날 출발을 했는데 제가 출발할 때는 바다로 오다 나니까 이렇게 얼음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네. 북한에 이제 특별 경비 주간이라고 1년에 4, 50일 정도 됩니다. 도합 합치면은. 뭐 2월 16일, 4월 15일, 9월 9일, 10월 10일 이런 특별한 날에는 특별 경비 주간이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담당 구역을 지키라는 임무가 내려옵니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더 안 좋죠. 외형적으로는. 근데 실제 이 특별 경비 주간이라는 게 북한에서 하도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성화가 된 거예요. 맞아 있구나. 오히려 약간 더 해이해지는. 그렇죠. 더 해이해지죠. 그리고 또 명절이면은 음주감을 다들 즐기는데 나는 뭐 총만 들고 계속 부치 빨면서 침 빨면서 손 빨면서 서 있을 필요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 경비 주간이라서 좀 사모해 보이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판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예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아니, 군대 있을 때 왜 저기 체육대회 하는 날, 한 날 다들 취해 있을 때 밤에 경계 근무 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근무는 근무인데 그냥 뭐 편하게. 편하게. 이거 누가 뽑아 이건요? 지휘관도 다 자고 있고. 너 경비 봐 이런 식으로? 아, 그 순간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합법적인 이유로 분명히.
저희도 이제 저랑 언니랑 북송되고 다시 2차 탈북할 때 8월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8월은 장마철이에요. 근데 그렇죠. 저희를 넘겨주는 그 군인이 장마철인데 물이 불어가지고 못 건너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귀에는 늑대라고 하더라고요. 장마철이니까 탈북하는 것도 살자고 하는 건데 저 두만강 물에 뛰어들면 누가 봐도 죽을 게 뻔한데 누가 뛰어들겠어라는 심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장마철에 탈북을 해서 성공했는데 아마 이 여만철 씨의 경우도 좀 야, 이게 듣다 보니까 막 김만철, 여만철, 장마철 나오고. 아니, 근데 라인이 잘 맞네. 한 가지 보충화될 거는 94년, 5년, 6년 고난행군에 심화되기 전까지는 그 압록강 두만강에 북중 국경에서 조선족들이나 이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국경 경비대가 없었어요. 경비대가 없었다? 안전원들이 자기 담당 구역을 그냥 순찰하면서 지금 오히려 탈북자가 많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탈북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자, 과연 편안하게 왔을까요? 일단 2월 15일을 디데이로 정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여만철 씨의 부인께서 여만철 씨를 잡고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지 말고 한 달만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떠나자고. 왜? 여만철 씨의 부인이 누굴 만났어요? 보이부? 점쟁이 아닌가? 보이부가 아니라 동네 점쟁이를 북한에 점쟁이가 있어요? 당연하죠. 많죠. 사회주의 국가에? 물론인데? 몰래 하는 몰래. 탈북하기 전에 모든 거의 뭐 90% 이상이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카드를 가지고 신수를 떠요. 카드도 있어요? 특히 명절 일주일 전. 그때 신수를 떠서 그 명절 그 타 밑에 언제 가능할까 이거를 이제 신수를 뜨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점쟁이를 나 처음 알았어. 북한에 점쟁이 있는 줄. 점쟁이 말하는 지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들은 점쟁이 중에 제일 웃긴 거는 현주 씨하고는 동네 애기인데. 애기요? 봤더니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애기 무당? 네, 애기 무당. 너무 잘 들었다고 했지. 그 애기 무당은 근데 왜 당국에서 단속을 안 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애기 무당은 정말 신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에 2명밖에 안 번대요. 신기가 날아가기 전에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애기 무당한테 가려고 막 꼭두 새벽부터 줄 서야지 볼 수 있어요. 복채는 얼마 정도 내요? 뭐 옥수수 한 킬로. 돈 버는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그냥 비판서를 쓰고 그게 뭐라고는 안 하고? 좀 맞은 사람이 조금 좀 가중처벌 받고 있죠. 우리는 한민족인 것이야. 우리는 한민족인 거라고. 정비세요. 민족 이게 통일성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막한 배에 나가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니야?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여만철 씨가 부인이 점장이한테. 그랬더니 점장이가 지금까지 말고 한 달 후에가 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점장이가요? 네. 점장이 목소리였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D-Day는 정해놓은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2월 여기서 점쟁이는 한 달 후에 가라. 그럼 귀인을 만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귀인?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정말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떡할까. 걱정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3월 15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후면은 압록강이 녹기 시작해요. 네, 이거는 정말 가다가 푹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래서 어떡할까? 지금 고할까? 아니면 점장의 말을 듣고 한 달 후에 고할까? 하다가 한 달 후에 진짜 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났구만. 귀인을 만나야 되고. 희한하네. 근데 이렇게 인생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이런 결과만 가지고 따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007 탈북 첩보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전보완장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전보 오랜만에 똑같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아버지 조카 결혼식 가족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전보완장이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007 작전의 서막입니다. 큰 변수가 발생했잖아요. 2월 15일에 압록강 얼었을 때 가야 되는데 김정일 생일 전에 김정일 생일도 놓치죠. 3월 15일 한 달 뒤로 미뤄져서 압록강이 녹으면 이 작전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압록강이 얼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압록강을 체크하러 가려면 일단 함흥에서 해상까지 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압록강이 얼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 부인이 유치원 원장이었어요. 신분이 확실했죠. 그래서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저 해산으로 식량 구하러 간다. 친척네 집으로. 라는 명분으로 여행증을 받아서 부인이 큰딸과 큰아들을 데리고 먼저 해산으로 가요. 가서 압록강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3월 15일에 예정됐던 3월 15일에 압록강이 얼었으면 전보를 보내라. 그래서 이 전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날인 3월 15일 됐습니다. 전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만철 씨 입장에서는 남은 애기들 데리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다가 걸렸나? 살아는 있나? 압록강이 녹은 건가? 별아볼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전보가 옵니다. 뚜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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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룻. 그 전보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조카 결혼식에 오세요. 압록강이 얼었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남은 가족들 데리고 탈북을 하자 하는 전보가 예정된 날보다 하루 늦게 3월 16일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압록강까지 가는 게 이게 순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받고 이틀 후 3월 18일 밤 9시 여만철이 아내와 막내 아들과 함께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자, 지금 압록강까지는 왔습니다. 밤이에요. 5명. 지금 고 아니면 노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눈 덮인 이 압록강 주변에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한 명씩 건너기로 합니다. 그때가 3월 19일 밤 10시 30분인데 여만철 씨는 큰아들 금용이 보고 네가 먼저 출발을 해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압록강을 도강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꽁꽁 얼었다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중간에 푹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측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 네가 흰 그 이불을 흔들어라. 그럼 성공한 걸로 알고 각 한 명씩 도강을 하겠다. 그래서 한 명 도강 성공해요. 큰아들이 이제 금용 씨가 도착한 다음에 중국 측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이제 이불을 흔들거든요. 됐다. 이제 한 명씩 출발하자. 한 명 아들, 딸, 이제 와이프 다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만철 씨가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생전에 하셨던 인터뷰 들어보니까 자기가 맨 뒤에 지금 걸어가잖아요. 정말로 어느 한 지점에서는 푹푹 발이 빠졌대요.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죽더라도 저쪽까지 건너가고 나서 죽게 해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뒤에서 누가 확 잡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얼마나 긴장감이 높았다면 부인도 그 도강에 성공을 했는데 밤이지 않습니까? 앞에 뭔가 시커멓게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이 어둠에 있던 나무였는데 그게 이제 북한 측 국정 경비대인 줄 알고 딱 소리를 지르고 잠깐 졸도까지 했다고. 아주 힘들게 도강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요. 현정 씨 압록강 건널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 당연히 위험한 거죠. 진짜 거름거름 위험하지만은 근데 압록강은 또 육지도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으면 국경인데 이분들이 얼음을 타고 건넜다면은 상류예요. 압록강 상류. 폭이 좁아요. 물량도 작고 그러니까 얼었어도 건널 수 있지만 하리 쪽은 겨울에 얼지 않아요. 넓어서. 넓고 물량이 많아서 절대로 안 얼어요. 저희가 도강할 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보트를 타고. 보트를 타고 건넌다. 현정 씨는 보트를 어디서 놨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보트는요. 요 보트인데요. 사진 보세요. 이거 뭐야? 자, 저 보트는 현정 씨가 지금 이게 어디서 등장을 해서 나왔을까요? 저희 언니가 이만갑 녹화 시간에 저희가 온다고 전화가 맞아요.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녹화 날이었어요. 국제 통화가.
그러니까 언니는 몇 년 동안 저희를 오라 했는데 안 왔는데 이분이 결심을 내려서 오겠다 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루 어느 쪽으로 오겠냐, 상류냐, 어느 지점을 대라 해서 저희가 하루다 하니까 하루면은 압록강 상류면은 걸어서 올 수 있지만은 하루면은 뭔가 우리가 타고 넘어올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속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도 깊어요. 두만강이랑 다르게. 저희 언니가 그러면 보트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로켓 배송을 통해서 진짜? 네. 우리나라 로켓 배송이? 네. 저기까지 가요? 안 그래요. 중국 측에 있는 저희를 안내해줄 브로커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보냈구나. 그분한테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중국까지는 국제 배송으로 보냈군요, 네, 언니가. 네, 그렇죠. 로켓으로? 네. 빨리 왔어요, 그 배송이요? 배송이 이틀 걸렸다고요? 네. 이야. 화요일까지 이틀. 007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만철 씨 가족은 일단 압록강을 건너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여만철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고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에는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스캔들이었죠. 현직 대통령 아들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이 생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자신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한약업사 정재중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정 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재 신청과 함께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 씨 당시 YS 정권 당시에 대통령 아래 소통령이라는 별명으로 통칭이 됐었고요. 비선 실세로, 원조죠. 원조 비선 실세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안기부 기조실장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를 앉혀놓고 막후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안기부의 실세였죠. 심지어 안기부의 비밀 조직인 미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손바닥 안에 놓고 쥐락펴락 했어요. 자기, 오랜만에 들어본다, 미림. 네, 사조직처럼. 일단 자기 개인 사무실을 차려요. 그리고 거기에 안기부 직원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뭘 했냐면 불법 도청을 시킵니다. 수천 건의 불법 도청을 해요. 그렇다면 누구를 몇 명이나 했느냐. 약 5천여 명에 대해서 불법 도청을 하는데 불법 도청 대상이 누군가. 정계, 재계, 언론, 그다음에 법조. 우리나라의 유력 인사들은 다 한 거예요. 웬만하면 수천 명의 레이더에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력 인사는 다 이 불법 도청망 안에 들어온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미림의 존재는 전두환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계속 활동을 했는데 김현철 씨가 워낙 유난했기 때문에 미림의 대명사가 김현철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됐던 게 국가안보예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 도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된 게 극히 최근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했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다 이루어졌던 일이죠. 어쨌든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철이 그걸 갖다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해요. 고급 정보들이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매주 그 가족 예배를 본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이렇게 다 고급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사실상 정권의 실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공식적으로 아무 직책도 없고 직책이 있으면 몰라도 아무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에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호가 거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다 그래서 소산, 그다음에 호로 불릴 정도였죠.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묵인을 한 거네요. 묵인한 거고요. 그때는 이게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일종의 비서실장 노릇을 해서 정치 자금부터 뭐 모든 그 더러운 일 있잖아요. 이걸 다 해주던 그런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 김영철 씨 비자금 사건하고 이 터진 것하고 이 여만철 씨 가족 탈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 역시 날카로운 질문. 아, 예. 야, 꼭 좋은 질문은 답변을 다 하더라고. 멋있어.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수십억 비자금이 밝혀져서 구속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십억까지 안 나왔어요. 1억 2천. 초기야. 그래서 쉬쉬하면서 김현철이 소통용이래. 누가 엄청 받았대. 쉬쉬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김현철이 그랬대라고 말하지 못했던 초기. 자, 그러니까 그때 김현철 씨가 세게 대응을 해요. 아까 VCR에서 봤지만 한겨레 신문은 일단은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아, 이게 이제 최초로 보도한 신문인가요? 예. 근데 1심이 재판부가 한겨레 신문 패소를 해요. 해당 보도에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명예훼손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겨레가 져요. 근데 이게 이 작은 보도를 시점으로 한약업사한테 1억 얼마 받았다. 그리고 김현철이 각서를 써줬다. 법적으로는 해당 언론사가 패소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야, 대통령 아들이 돈 받았대. 그렇지. 이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현철 씨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레이더에 포착된 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만철 씨 일가 탈북 사건이었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소위 물타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기부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있는데 굳이 여만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되나요? 여만철 씨 가족이 추운 겨울에 탈북을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쳐서 1994년 3월 25일 날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찾아가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이제 다 됐다. 우리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대사관 직원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다려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사관만 찾아가면 당연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국이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날 거부당한 거예요. 대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94년 우리 그 안기부가 북에서 오는 사람들, 탈북자들을 이제 접하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째로 정보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느냐. 정치적 이슈거리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탈북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탈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북한 인민들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지금과 같지는 않았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만철 씨는 가족은 그런 두 가지 가치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질 않으니까 한 달 동안 국제 미아 난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만철 씨는 거기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떡하냐. 근데 심양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찬동반도 위에 웨이하이까지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호텔 방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왔대요. 삑 하고 들어오니까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안기부 직원이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한국 언론이 그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직전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 그렇죠. 이제 언론이 빵 터뜨리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이틀 전에 이제 안기부 직원이 웨이하이에 대기하고 있던 여만철 씨 가족을 만나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 안기부 직원인데 내일 무슨 배가 올 거다. 그걸 타고 일단 공해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말 믿고 나갔대요. 망망대해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원한테 물어봤대.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카드 놀이만 하고 있던 그 중국 선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큰 배가 올 거라고. 무슨 큰 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우리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함이 등장을 합니다. 군함이 등장해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사다리가. 사다리가요? 여기는 조그만 미랑선이고 중국 미랑선이고 좀 군함이기 때문에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해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해군 군함을 타고 4월 28일 새벽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만철 씨 가족들 왔을 때가 거기 김포공항이었잖아요. 예.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인천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군함으로. 아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만철 씨 가족들 왔을 때가 거기 김포공항이었잖아요. 예.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인천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군함으로. 이거 이상해요. 그리고 김진 기자.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태용호 공사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연타석으로 던져주시네요. 아,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야죠. 야, 나도 뭐 해줘. 우리 자신의 답변을 빛내고 있어 지금. 야, 나도 뭐 해줘. 잘해. 이런 거 잘해. 허지웅은 왜 못하는 줄 알아 이거를?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우린 질문을 쓰고 있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걸 봤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군함을 타고 항구로 들어왔다. 자, 뭐냐? 안기부가 준비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군함만 띄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4월 28일 새벽에 인천항 통해서 여만철 씨 가족 들어왔잖아요.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인천항에 딱 도착해서 여만철 가족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만철 가족에게 안기부 직원이 뭔가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권 아닌가? 제가 품에 준비했는데 설마 비행기 표네. 항공권이요? 가족 인원수대로 제일 앞에는 여만철이라고 써 있었죠. 이걸 왜 줘요? 5장을 줍니다. 여권 있어야 되는 자,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냐면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홍콩으로 가요. 왜 갑자기 홍콩? From 서울, 김포 to 홍콩 passenger 만철 여.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일부러 홍콩으로 좀 보내는 거예요? 보낸 거죠. 다시 오게 하려고.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준 거예요. 여만철 씨는 다짜고짜 홍콩으로 가라니까 영문도 모른 채 홍콩으로 가야 할 운명이에요. 안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날 김포공항으로 가서 수속을 밟고 4시간 비행을 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자, 이들은 왜 홍콩으로 보내졌을까? 정보기관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답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결말을 봤잖아요. 추측해보면 여만철 씨 가족의 대대적인 탈출, 극적인 탈북 스토리가 당시 정부로 좀 필요했잖아요. 인천항으로 새벽에 군함 데리고 가서 왔다. 이 모습보다 김포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 소위 그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사람들, 목숨 걸고 인천항으로 군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들어오게 한 거예요.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가니까 또 거기 또 안기부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호텔 방에 하나를 이제 몰아놓은 다음에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들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안기부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들었지? 히히히 웃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담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럼요. 행사 연탈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이상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손을 흔들긴 흔드는데 가족들이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요. 자유대한에 와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웃다가 나가거든요. 이거 홍콩에서 교육받고 나간 거예요.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때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입국장 빠져나오라. 교육까지 받고 나왔다고 하죠. 자, 이게 들을수록 좀 마음이 불쾌하네요. 계속 불쾌해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탈북, 필요하지 않은 탈북을 나누는 것도 불쾌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군함을 동원해서 데려온 것도 불쾌하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을 또 쇼를 위해서 이게 제일 불쾌해. 예, 연출을 하고 또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화려한 입국장을 화려한 어떤 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다 불쾌한데 결국 그래서 이런 이슈몰이 성공을 했습니까? 근데 모든 물타기, 모든 북풍 공작이 다 먹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안기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그 화면 나왔잖아요.
김현철 씨의 정치자금 일면에 보도가 됐죠. 이때 한겨레 신문사와 김현철 씨가 만만치 않게 맞붙어서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하. 이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김현철 씨의 정치 비자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한겨레의 주간지 한겨레 21이 1994년 3월에 창간을 했어요. 네. 창간 후 제목이 뭐냐면 황태자 김현철 성역입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4월 27일 날 처음으로 무면허 한약업자들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가요. 그리고 염한철 씨 언제 들어왔습니까? 4월 30일입니다. 시점이 묘하죠. 기사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염한철 씨 들어오고 이거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한겨레도 여기서 지지 않고 계속 특집으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김현철 씨 관련한 보도를 계속 내니까 완전 물은 거지.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더 공분을 한 거예요. 이게 3월부터 5월까지면 2개월간이잖아요. 주간지가 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슈를 계속 물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창간 후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할 이슈몰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맞붙었고 김현철 씨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억을 내고 이게 당시 금액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서 김현철 씨가 소송도 취하하고 심지어 대통령인 아버지 김영삼도 아들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김현철 씨를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한겨레가 그때 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다른 여러 보도들이 김현철 씨의 또 다른 비자금, 김현철 씨가 또 다른 정치 자금을 받았다, 불법 정치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의 처음 잽이 다른 언론들의 포문을 이끌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던 것도 이 건으로 사과한 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그 뒤에 결국은 이제 김현철 씨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수십억짜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YS가 사과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이 처음에 메인이 터지면은 다른 언론사들이 같이 다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슈를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김현철 씨 자체가 황태자로서 비선 실세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했던 이 신문을 좀 가져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5월 1일 날 이제 기사 1면에 난 우리 염한철 씨 가족들 사진인데 여기는 이게 1면에 사진 났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돈 준 장소, 시기 서로 엇갈려 이렇게 딱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염한철 가족의 탈북 소식이 당시 안기부랑 YS 정부에서는 어디에 위치했기를 바랬냐면 이 자리가 로열 자리. 신문을 볼 때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신문에서는 큰 자리입니다. 사람이 거기부터 보니까 이 자리에 크게 목숨 걸고 탈북한 염한철 일가족 무사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도착. 이게 여기에 깔리기를 그때 정부에서 원했을 건데 실패했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뭐 김만철의 일가가 가족 전체 다 끌고 거기로 또 갑자기 일본이 연루되고 막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워딩도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스토리가 좀 부족해요. 식상해졌고. 그러니까 식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싶었는데 사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자, 안기부 공작 때문에 한국까지 무사히 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용당했다.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철저히 무시되고 그냥 무조건적인 목적성만 부각돼서 이용당했다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염한철 씨 가족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를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인터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안가로 자기들을 데려갔대요. 한번 부르더래 다 나오라고. 나오니까 그 안가에 머물고 있던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 가족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염한철 가족이 뭘 느꼈냐면은 이런 그 비밀 안가에 다 몰아넣어 놓고 기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이 가족, 다음번엔 이 가족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 소모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씁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말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도 조창호 국군포로를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탈북시켜서 데려와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이만갑에서도 다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여조공무원 사건도 당시 선거를 앞두고 역시 북풍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는 언론이 몇 개 없었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말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직접 뭐 팩트를 찾아서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통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언론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북풍, 이슈몰이가 더 이상 이런 구악은 먹히지 않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의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당했던 여만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만철 씨는 제가 알기로 50대에 질환으로 이제 일찍 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이용 가치만으로 평가되는 상황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역대 중정부장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인물이 이우락 중정부장이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탁 째려보면 떨이 쓸 수 있다. 1972년 7월 4일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유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겠다. 말이 되겠냐고, 용납이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유신헌법 자체도 이거 이우락 부장이 만들었습니다. 채널 A